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은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린 지도 벌써 거의 3개월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드린 강의만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복귀해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근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그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지속해서 약속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고리타분한 이론 강의 절대로 하지 않겠다. 약속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적용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그리고 잘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실전 매매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합당하는 그죠? 엘리엇, 주글라 파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테마주는 선뉴스, 그죠?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실적주 매매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도주 섹터를 공략하는 방법 이렇게 지금 두 가지만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복귀하면서 실전 매매에 적용하게 되시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안 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 증권가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봐야 사실 머리만 아픕니다. 그죠?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신다. 제가 이것만큼은 꼭 외우셔라 하는 것들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모 매매법, 차트 교육 이런 것들 사실 차트 교육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 차트는 여러분들 이게 공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외우세요.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차트를 공식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각 종목마다 5일선 지지, 11선 지지 모든 패턴들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는 뭘 보셔야 된다? 뭘 본다고 했죠? 가격. 지금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 과거에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과거에 여기까지 갔었네? 과거 고점이 여기까지 있네? 지금 현재 위치가 싼지 비싼지 간략하게 보실 때 필요한 게 차트 지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차트 매매에 대해서 너무나 공식, 이건 무조건 공식입니다 하는 것들 굉장히 위험한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시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차트에서 이렇게 90%, 100% 이렇게 적중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외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뚜렷한 시장에 대한 전망. 제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매주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지금 주요 이슈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는 이유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내가 읽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패턴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업종과 테마를 분석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걸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장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들께 드릴 때 그런 것들을 잘 귀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도 적용을 시키다 보면 상당히 뚜렷한 리스크들에 대해서도 피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전략들도 여러분들께 제시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반도체 섹터를 지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지난 이제 12월 달 강의를 한번 복귀해 보세요. 제가 12월 달 강의해 드리는 거 정말 제대로 한번 이 과거의 이제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던 주도주 섹터 반도체 높이셔야 됩니다. 부르짖었던 게 막 11월,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정말 반도체 비중 태우신 분들은 정말 안정적으로 1월 달까지 수익이 나셨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도주 섹터라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시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내가 실제 종목으로 담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도 제시해 드릴 때 잘 이제 메모도 좀 해두시고, 그죠? 이제 메모장 있으시니까 노트 필기 쫙쫙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선뉴스 주도주 매매 테마와 펀더멘탈이죠. 뭐죠? 자, 선뉴스라는 게 뭐라고 했죠? 선뉴스. 우리가 선뉴스 테마주, 선뉴스 매매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테마를 먼저 읽기 위함입니다. 이미 급등 나온 테마를 분석해서 자리 보고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앞으로 급등 나올 테마를 미리 선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선뉴스 매매법이에요. 제가 정말 누차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는 것들, 급등 나온 것들 하나씩 다 보고 계실 텐데 똑같은 걸로 연결시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는 뭐예요? 주도주. 시장에서의 주도주는 보통 펀더멘탈이 강한 것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 섹터가 됐었던 이유. 이거 뭐예요? 반도체가 그냥 올라갑니까? 그냥 테마성 상승이에요? 그렇지 않죠? 뭐예요?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좋아지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흑자로 개선되기 시작했죠. 자,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보다 더 빨리 나온 거예요. 사실 1분기 정도를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적자 실적을 넘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겠어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투자도 가속화할 수 있겠고 공장 가동률도 증가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또 파생되는 또 수혜주들은 무엇이 있을까? 아직 급등 나오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실 줄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주도주, 난 실적주만 좋아해요, 펀더멘탈 우수한 걸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주도주 섹터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코스피 저점 기준 8%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자, 오늘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시장은 그래도 좀 반등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저점 기준으로 8% 이상 하락한 건 맞아요. 자, 즉, 나 1월 달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1월 달에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은 감안하셔야 돼요. 자, 보통 시장이 한 달에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는 때가 1년에 기껏 해봐야 2번, 3번 정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분기별 행사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그죠? 분기별로 한 번쯤은 이 정도 폭락은 나온다. 근데 데이터상 보면 만약에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한 달 이상 10%가 급락을 했을 때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반등 날 확률을 보면 80% 이상, 90% 이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월 달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2월 달 시장에서 회복할 확률이 80%, 예를 들어 3월 달 시장에서 회복할 확률이 90%입니다. 아까도 전제를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와 같은 이런 좀 절대적인 이벤트들은 우리가 좀 제외시킬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자,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돼요? 시장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반등을 예상을 하고 지금부터는 전격적으로 투자 비중을 높여야만 되는 시기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월 달 이렇게 시장 빠졌다고 난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계좌가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2월 달, 3월 달 반등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될까? 지금 예를 들어 손실난 종목 중에서 어떤 것을 청산해서 내가 새롭게 강하게 올라올 만한 이런 섹터들을 잡아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공부를 지금은 많이 하셔야 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지금 아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 계속 가고 있어요. S&P 500 지수 너무 좋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다우 지수도 굉장히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반면에 어때요? 한국 증시는 굉장히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자, 보통 미국이 올라가는데 한국이 떨어졌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디커플링. 그죠?
비동조화라고 하죠. 비동조화. 우리나라 말로 비동조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사실 굉장히 심화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중동에 대한 위기 리스크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인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국제유가도 다시 80달러 위로 올라가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느꼈지만 러시아가 천연가스주를 다 주고 있다라고 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전쟁 끝난 거 아니죠? 근데 어때요? 천연가스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80% 떨어졌죠. 국제유가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과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너무 한국만 동떠서 무슨 전쟁이 한국 증시에서 나타난 것 마냥 이렇게 혼자 나홀로만 빠지는 이런 증시는 제 경험상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 전략과 어떻게 해서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더 얹어서 주식시장에 대한 계속 지금 저평가 이 기조를 없애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수립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2월달, 3월달 주식하고 접으실 분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는 단언컨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장에서 2개월, 3개월 있을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10년 평생 동안 있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럼 그 시장에서 잠깐 이렇게 디커플링 됐다고 한국 증시를 너무 또 욕하고 그러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왜 저는 4,000포인트까지 정말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강의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컨센 상회가 됐어요. 3,400억 정도의 흑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HBM 이쪽이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이 시장이 워낙에 좋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1등이죠. 삼성전자가 어떻게든지 추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DDR5죠. 5. 자, DDR5가 지금 현재 5배가 증가했어요. 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예요? 고마진이 남는 마진이 굉장히 좋은 품목에서 어떻게 된다?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흑자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이 D램 시장도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지기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감산 효과. 감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감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요량은 이만큼 있는데 공급량을 좀 이만큼 있다가 확 줄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어느 순간 올라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효과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감산을 하게 되면서 이런 효과가 서서히 가격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낸드예요, 낸드. 그래서 낸드 쪽은 지금 감산 체제를 아마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낸드는 가격 반등을 진짜 안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직접 언급했어요. 아직 낸드 시장이 너무 바닥이라 아직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이런 입장들을 좀 피력을 했는데 자, 결론적으로 낸드까지 살아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쉬었었던 반도체 장비 대장주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대장주들이 많이 바뀌었죠. HPSP부터 시작해서 그죠? 넥스틴도 마찬가지고 하나머티리얼 관련된 장비사들이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를 들어 원래 기존의 이제 반도체 대장주라고 한다면 테스라는 종목 떠올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아마 투자 경력이 최소 3년, 5년 이상 되신 분들이실 거예요. 자, 테스가 왜 그래요? 테스가 지금까지 저평가된 이유는 이 낸드 쪽 때문이에요. 낸드 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낸드 쪽 장비. 그래서 만약에 낸드 부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탁탁탁탁 널뛰기 하듯이 오를 종목이 누구다? 테스다. 근데 이게 언제 돌아올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게 뭘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저 결론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건 걱정 안 해요. 다른 건 그래도 마이너스 뭐 30%든 버틸만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유독 걱정 많이 하시는 게 2차 전지입니다. 실제로 2차 전지에 대한 우려는 증권가에서도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많은 레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테지만 워낙에 2차 전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종교화된 이런 느낌의 이런 신뢰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급적인 논리로 급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숫자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숫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거는 숫자와 데이터다. 이거 안 믿고 뭘 믿습니까? 내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숫자랑 데이터를 안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누군가가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그냥 종목을 그냥 무작위성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정말 숫자와 데이터들이 그거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계속 입증을 해주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특강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 전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반드시 신뢰하셔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팩트 요인만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일단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테슬라 이익률이 급감했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그죠? 저는 전반적으로 테슬라 CEO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이렇게 테슬라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 이제 CEO가 직접적인 언급을 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장 큰 경쟁자는 누구다라고 했어요? 중국이라고 했어요. 중국.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언급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무역 진입 장벽을 만들었죠. 이 관세를 통해서. 그죠?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장비는 절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둥.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면 중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예를 들어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다 중국 자동차들이 석권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번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즉슨 정말 중국이 무섭게 지금 가격 경쟁력과 품질적인 부분들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크다고 보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는 로봇 회사와 AI 회사이지 로봇과 AI 회사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시선을 어디로 넘기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의 잘 나가던 전기차가 아니라 지금 뭐 휴머노이드부터 시작해서 로봇, AI 이쪽에서 우리는 특화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강조했어요. 즉 자동차에 대한 성장성이 생각보다 지금 올해에도 좀 나타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저는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최소한 그건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LNF의 실적 발표가 나왔죠.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2천억 넘게 영업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코스피 이전하면서 빅베스 물량 털어버린 거예요. 아, 요거 안 좋다. 지금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워낙에 크니까 이거를 분기별로 천천히 안고 갈지 혹은 한 번에 딱 털어내고서 앞으로는 정말 좋은 호실적들만 딱딱딱딱 기록할지 선택권이 있거든요. 기업들한테.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털고 간 거예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차라리 털고 가자. 원래 기업 실적 발표도 되게 늦게 해요. 근데 오히려 에코프로 BM 쪽보다 빨리 했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부실을 빨리 털어내고 코스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포스코 퓨처엠도 영업 적자가 700억가량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LNF 4분기 어닝 쇼크예요. 양극재들의 어닝 쇼크가 시작되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3, 4 모두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사실 노래를 불렀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가 최근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다 합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1분기에도 생각보다 저는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올해 1분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2차 전지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고점 대비 지금 65%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 층에 있습니다. 뭐 80층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점에서 물리신 투자자들이 많아서 걱정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분들 대다수가 안타깝게도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걸. 신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물량이 반대 매매로 분명 등장하겠죠. 여러분들이 반대 매매 이 파동이 얼마나 심한지 체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업계 오래 있어 보니까 사실 반대 매매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가치 대비 오히려 50% 이상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 워낙에 많은 물량들이 반대 매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 매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라거나 이런 것들 지금 내가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조금 피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2차 전지 쪽이 반등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탄산 리튬 가격 반등 나와야 돼요. 무조건. 전기차에 대한 수요 회복 나와야 됩니다. 나와줘야겠죠. 가격 상승 나와줘야겠죠. 그죠? 아무것도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금리 인하 나와줘야겠죠. 금리 인하 미국 언제예요? 5월이에요. 8월 뭐 얘기 나옵니다. 언제 할까? 알 수 없어요. 그죠? 뒤로 지금 더 밀려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 아직 시간적인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2차 전지 종목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고성장을 바탕으로 먼저 고평가 영역에 이르렀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분기별, 반기별, 연간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만큼 실망 매물은 쏟아질 수밖에 없고 하반기에 혹시나 진행될 공매도 재개가 진행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타겟팅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리스크를 여러분들께 인식시켜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투자자라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수익성만 쫓을 수는 없어요. 리스크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향후에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다? 2차 전지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 대응을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 정말 이제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2차 전지 급락에 대한 긴급 대응 전략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정말 반등하기 위해선 정말 제대로 된 이제 상승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반등 시그널입니다. 이 반등 시그널 제가 아까 짚어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한 가지라도 제가 두 가지라도 확인되면 지금부터 우리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이제서야 늘릴 때가 됐습니다. 라는 신호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저는 뭔다? 팩트와 데이터에 근거한 것들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2024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언제부터 실적이 그나마 좀 나올까? 커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대로 거의 비슷할까? 대동소이할까? 이런 것들도 고민이 좀 되실 거고 가장 고민되는 거 이걸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추가 매수 시점이 과연 어디일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강의 제가 노란톡방에서 단독으로 좀 공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언제 방송을 할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방송 시청이 가능하게끔 제가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차 전지를 갖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데이터와 이런 분석에 의거한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잡아볼 수 있을지 그리고 2024년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실적이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50% 이상 여기서 더 빠질 거예요. 지금부터 50% 이상 더 빠질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려볼 예정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꼭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선뉴스 매매 강의 간략하게 또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12월 달부터 주도주 섹터 1월 달에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것 같으니 한번 준비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라고 알려드렸던 게 몇 개 없었어요. 바이오, 이것도 전략 다 잡아드렸어요, 사실. 웹툰, 전력 인프라, 그죠? 반도체, AI. 끝이에요. 그죠? 이것부터 잡아드렸어요. 왜? 상반기에 일단 가장 좀 화두화가 될 만한 것들을 잡아본 거고, 물론 2차 전지도 포함인데 2차 전지는 상반기에는 제가 아예 나열을 안 했었죠. 그죠? 강조를 안 했었습니다. 보더라도 난 하반기에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12월 달부터 서서히 당연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면 보통 어떻게 돼요? 1월 중순부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순까지 빠져요. 1월 말까지 보통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월 달.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3월 달에 보통 급등 나오는 게 바이오예요. 이거 데이터상 다 검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믿고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웹툰. 뭐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 다 올랐죠, 사실. 웹툰 관련된 종목은 뭐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뭐 어떤 종목을 뽑으셨다 하더라도 다 올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 안 드릴 거고. 자, 전력 인프라. 마찬가지. 제가 말했죠.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다. 낙폭과대주다. 당시에 낙폭과대주였죠. 지금은 다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라는 말이 조금 저기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점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점점 정말 주가가 빠지고 있었던 당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뭘 걱정하냐. 실적이 이제 증명하면서 알아서 올라올 건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 반도체 부분도 디램, 그죠? 낸드 가격 상승, 가동률 증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두자. 그래서 결국 실적 잘 나왔죠. AI 쪽도 마찬가지. 갤럭시 S24 공개가 됐고, CES에 대한 수혜 때문에 AI 테마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대로 올랐을 거를 생각해요.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최대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하는 이슈는 너무나 큰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1등이 상장을 해요. 그거만큼 큰 이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상장도 있겠지만, 사실상 애플과 아마존이 정말 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다? 실제로 시장의 팽창 규모가 한 번에 커질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이제 VR, XR기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XR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애플이 뛰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애플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애플과 아마존도 웹툰 서비스를 시작한다니까요. 모두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거대한 이런 기업들이 뛰어들 때야 비로소 시장이 팽창하게 되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술 진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2등을 예를 들어 2등과의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1등 업체는 더 많은 기술력을 어떻게든 개발하고, 혹은 더 많은 컨텐츠들을 더 양산을 해야 1등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게 경쟁이 붙어야 됩니다. 경쟁이 없으면 나 홀로만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 시장은 팽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웹툰 관련된 것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MBT 이 종목을 좀 보신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공개해드렸던 그 시점 기억하시죠? 실제로 이렇게 공개해드렸던 시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펌핑해서 올라가요. 물론 이렇게 지금 다시 주가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네이버 웹툰 상장 지금 이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나올 만한 이슈예요. 네이버 웹툰 몸값이 얼마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론에서는 뉴스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 시점에서 무려 41%나 고점 기준으로 좀 찍어버리긴 했는데, 자, 결론적으로 오퍼월 광고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 웹툰이 잘 되고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네이버가 먹고 나머지 부분은 MBT가 같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MBT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가치 실적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주가로 차츰차츰 반영해 나가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도 역시나 좋은 성과를 냈었던 이런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더라도 방송만 시청을 잘 하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선뉴스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Y랩도 비슷해요. 자, Y랩도 공개 시점에서 34% 정도 이렇게 이때 한번 급등, 이때 한번 급등해서 34% 정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결론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9.6%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나중에 회사를 키우기 위해선 여기를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파트너로서 이 회사를 더 양산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뭔가 협업을 더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협력 모델을 통해서 이 회사를 더 키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 본인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지분 가치 올리려면 이 회사랑 같이 하는 게 좋죠. 그죠? 제3자랑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내가 투자한 기업과 협력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정말 직접 좀 심플한 포인트들만 하나씩 여러분들이 딱딱 찝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투자 아이디어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력 인프라도 제가 팩트만 짚어드렸어요. 이 팩트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자, 북미 시장에 대한 노후가 곧 교체, 수요 폭증한다. 신재생 에너지 증가하여 줄어들어요. 투자 확대되는 거 너무나 지금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수치화돼서 받아보고 있잖아요. 기존까지 조금 고생했었던 지금 최대 그 풍력 기업인 베스타스도 지금 투자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시장의 1등이 움직이면 그것을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미국에선 변압기가 없다니까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시장의 원리죠.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생산하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라가요. 기업에 대한 마진율이 증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 폭증할 수밖에 없겠죠. 영업이익 폭증하면 주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되는데 주가가 어느 순간 올라가요. 한 번에 올라가든 차츰차츰 반영되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는 이런 생각이죠. 자, 결론적으로 연평균 25%의 성장이 2030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전기차 시장보다도 유리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변압기, 초대형 변압기를 만드는 이 플레이어, 이 회사들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왜? 기존까지는 그렇게 재미있었던 사업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간 돈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이 사이클이 생각보다 단기간 뭐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죠. 공급업체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뭐 증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계속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글로벌 회사들은 증설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회사 일부에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설을 하고 있는 이곳들이 향후에는 증설되는 그 시점에서는 매출액이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매출이 갑자기 팍 증가하는 이런 구간이 도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성장 수혜를 한국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탑픽주는 딴 거 없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에요. 풍부한 수주 잔고 5.1조 정도로 확보를 했어요. 5조 정도로 확보했어요. 한 해 매출이 한 3조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 선별 수주라고 있대요. 제가 IR 담당자 이제 통화를 좀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뭐 수주를 더 많이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수주를 안 하고 있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선별 수주를 받고 있다. 이거 되게 자신감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선별 수주라는 건 가격이 별로 재미없는 자, 다른 선별 수주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조선업도 선별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주가 뭔가 정체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선별 수주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가격이 증가가 되면서 이익률이 급증하는 전형적인 슈퍼사이클의 이런 초입 부분의 패턴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만 울산과 미국에 동시 증설을 진행함으로써 연매출 2천억 원 이상의 증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아니 뭐 이렇게 조정받는데 뭘 걱정하나? 숫자가 좋아질 건데 주가가 하락하면 기회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실적주, 펀더멘탈, 주도주 섹터 이런 것들이에요. 자, 실적주들은 여러분들 정말 잘 기억하세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때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바닥권으로 치솟고 있는 것들은 기회가 아니죠. 그죠?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아주고 상승 추세를 갖춰놔야 아시다시피 차티스트들이 보고 매수를 좀 해볼 만한 이런 근거로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실적주들은 이렇게 주가 빠질 때가 기회입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서 실적들 증명하면 어차피 업사이드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10만 원 이상 찍었잖아요. 이거는 10만 원 이하로 간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공개 시점보다도 무려 24% 정도가 상승이 나왔다. 전력인프라 국내 1위 기업으로서 사실상 수주잔고가 5조 이상, 연매출 3.3조 원을 이건 기업이 발표한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동사가 3.3조를 아주 본인들이 자신 있게 이제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위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도 지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 글로벌 회사의 CEO가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중국 자동차는 정말 한국에서만 무시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테슬라도 제대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테슬라도 고전합니다. 아무리 가격을 인하해도 정말 테슬라가 시장 진입을 정말 못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무너진 기차 같다. 테슬라 12% 주가가 급락합니다. 자, 이것이 팩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별적인 2차 전지 종목들만 조정을 받은 게 아니고요. 테슬라조차도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아까 여기도 나왔다시피 고금리의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죠?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마저도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최초로 인정한 거예요. 왜? 사실 지난 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았어요, 테슬라가. 역시나 테슬라였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인도 목표수도 다 채웠어요.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주 서한에서 올해 차량 판매 증가율은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차세대 차량 출시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달성한 차량 인도 증가율 38%보다도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즉 성장성이 지금 이제 앞으로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리고 연간 차량 인도량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 진짜 큰 겁니다. 매년 40%에서 50%를 계속해서 인도량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장에 대한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인도량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달성이 불가능할 것 같다. 지금까지 50%씩 나는 늘릴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하던 것이 지금 사실상 꽤나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수요가 지금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를 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추후에 나올 것들도 뭐 굉장히 많아요. 뭐 나트륨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장 이제 상용화가 거의 이제 진행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나트륨 배터리예요. 거기서 이제 사실상 비싼 것들을 많이 좀 제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싼 원재료들을 상당히 이제 좀 괜찮아질 것이라고 좀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상용화까지는 좀 길이 멀었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 많다. 데이터상 본다 하더라도 리튬 가격 추이 보세요.
리튬 가격 보세요. 이렇게 저점에서 2021년도에 엄청나게 폭등했었죠, 이때. 이때 거의 9배까지 올랐었거든요. 거의 1년 만에 9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거의 지금 바닥이죠, 바닥. 그죠? 그런데 이 바닥인데 이 바닥이 정확하게 어디가 바닥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바닥을 확인할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걸 바닥이랑 안 그러죠. 횡보를 해야 돼요. 그죠?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구간은 지켜줘야 우리가 바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올 매물들이 없나 보다. 수요와 공급이 거의 지금 막 비슷하게. 그죠? 이렇게 격돌하는 상황에서 서서히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너무 급진적인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 사실상 리튬의 수요도 같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막 엄청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다라고 예상했었던 1, 2년 전에 이 뉴스와 전망들은 사실상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엄청나게 늘어날 거야 라는 것이 전제하에 깔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공식들이 깨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리튬 가격에 대한 추이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상치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미국이 사실상 전기차 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가장 빠른 게 유럽과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비아디 같은 회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 14억 인구에 팔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미국과 같은 시장을 거의 한 4개, 5개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미국 인구 한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빨리 이렇게 점유율을 20%까지 늘려다 보니까 당연히 초창기에는 중국에서의 성장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 대수, 그러니까 엄청난 판매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장도 많이 증설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율도 맞출 수 있고 저가, 가격 경쟁력까지 맞출 수 있다 보니까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도 비슷합니다. 유럽도 20%대였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이미 판매 비중의 20%를 차지했던 게 전기차였고 사실상 미국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전기차가 늘어나는 게 24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서서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2027년, 2030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2030년도에 대다수의 국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진국 국가에서는 거의 다 50%를 기점으로 거의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단기적인 실적 충격은 우리가 감안은 해둬야 된다.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마찬가지겠죠. 중국 전기차랑 우리가 경쟁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경쟁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미국의 침투율을 좀 높이고 그리고 철저한 또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품질적인 부분들을 토대로 앞서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만 승산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양극재 기업들의 밸류인데 이게 사실 팩트예요. 자, PER 수치를 좀 보게 되면 사실상 LNF 30배 그리고 80배. 자, 25년도를 하더라도 78배, 40배, 16배, 29배. 되게 비싼 편이죠. LNF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너무나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일본계 회사랑 그리고 벨기에 쪽 회사들을 보면 9배, 11배에 거래되고 있어요. 우리만큼 고평가를 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보다 시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무조건 증설한다고 이익률이 그만큼 따박따박 찍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하는 것들이 위험해질 이력이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LNF도 이런 실적별로 발표를 하면서 보통 이렇게 또 크게 쳐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2차 전지 급락, 긴급 대응 전략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자세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을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분석, 2024년도의 실적 전망, 그리고 추가 매수 시점이 과연
어디일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잡아서 공지를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노란 톡방에 꼭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